장관,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관계국들의 이제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, 지금부터는 이제 프랭클리 스피킹,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당장 닥친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. 남북 정상회담. 네. 의제는 뭐가 될까요? 아니, 의제는 이미 뭐 비핵화, 그다음에 평화 정착,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식으로 그 내정을 해놓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지난 3월 며칠 날 있었던 고위급 회담, 장관급 회담에서 의제 합의를 이제 그 못했어요. 네. 그러면서 그거를 북한의 정치 문화의 특성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의제를 결정하지 못했다. 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서 꺼내는 것이 의제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, 그래도 우리가 비핵화, 그다음에 평화 정착,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식으로 세 가지 의제를 설정해놓고 아마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.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합의문 초안도 아마 만들어 놨을 겁니다. 만들어 놔서 오늘이 벌써 20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 전쯤에 이미 그 북쪽에 막 전달이 되지 않았나. 판문점 라인 통해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왜냐면 그전에는 정상회담이 2박 3일이었어요. 물론 이제 도착하는 날은 뭐 도착 환영 행사고 환영 만찬하고, 그 이튿날 아침부터 10시부터 쭉 저녁 늦게까지 회담을 하고, 또 만찬 행사하는 동안에 실무자들은 합의문 만들고 해서 그 이튿날 오전에 결론 나면은 점심 전에 발표하고 오고 그랬었는데, 저는 판문점에서 그 하루 1일짜리 회담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조율할 시간이 없어요. 사전 조율을 해야 됩니다. 아마 갔을 거예요. 그러니까 비핵화, 평화 정착,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 이렇게 나왔는데, 그 평화 정착은 한반도 그 평화 체제보다는 훨씬 좀 좁은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 정착, 군사적 긴장 완화, 군사적 긴장 해소, 또는 서해상에서의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조치, 비방 중지, 그렇지. 한 다음에 남북 군사 회담을 하자.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식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평화 정착의 이제 입구인 셈이죠. 근데 비핵화는 그게 남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. 다만 그 비핵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피해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문제예요.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, 그걸 문서로서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얻은 여러 가지 합의 내용 같은 것을 전부 발표할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겨줘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남북 정상회담,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들어간 게 네. 아주 잘 된 거라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, 평화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를 하고, 그렇지.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을 한다. 그렇지.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일정 같은 것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. 네, 그러니까요. 근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 회담한 다음에 언론에 브리핑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, 의제를 틀 안에 가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.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다. 이렇게 발표했어요. 근데 이제 장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회담 이후에 조율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하고 회담에서 직접 현장에서 그 합의문을 아마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할 것 같다. 이런 예측이 있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자,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잖아요. 그러면 남과 북 정상이
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포괄적으로 합의한다 하는 의미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? 근데 이제 그거는 남북 간에 서로 그 반대, 우리가 뭐 미북 수교나 평화협정을 북한한테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가기로 남북이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남북이 협력하기로 하였다. 그리고 유관국들과도 각자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그 협력 사항을 또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합의문이 나올 수밖에, 그 정도 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왜냐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미국 간에 나와야 되고 우리는 또 전대 정부가 순서를 잘 잡았어요. 원래는 남북 정상회담, 북미 정상회담, 예.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끼워넣지 않았어요. 예.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끝난 뒤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조금 개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얘기만 했던 것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데, 예를 들면 종전선언 같은 것은 이쪽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, 남북 정상회담에서. 그러나 종전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라든가 종전 이후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평화협정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을 원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말하면요.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이다. 북미 정상회담은 충분이다. 이게 맞아야 필요 충분이 될 거 아니에요. 어떻게 산업공학과 출신 이렇게 논리학까지 배워가지고 네. 그건 맞아요, 그거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님도 가셨던 청와대 그 준비위원회 자문위원회 그 회의에서 이 비핵화 문제는 남북이 독단적으로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. 그래. 한계가 있다. 미국이 이것은 결국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 문제다. 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비핵화, 평화협정은 우리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남과 북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한다. 네. 하는 것은 뭐 이해를 했어요, 이제.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주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, 이건 뭐가 있을까요? 우선 이 평화정착 관련해서 그것을 평화정착의 최상급 조치는 평화협정인데 네. 그것도 이제 미국이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남북 간에 합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, 당장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뭐 군사당국 회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, 네.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이후에 군사 그렇죠. 회담을 했죠. 네.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은 이산가족 상봉 합니까 안 합니까?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장담은 못 하겠어요. 왜냐면 유경 식당 종업원 문제. 네. 작년 7월달에 군사회담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충돌 예방을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하자고 그러고, 한쪽에서 이산가족 상봉,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와 회담을 하자고 할 때 네. 저쪽에서 군사당국 회담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했고,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와 회담을 하자고 할 때는 유경식당 종업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와라 하는 식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, 그거를 이번에 어떤 식으로 비켜갈 수 있을지, 아니면 우회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, 북한 사람들이 한 번 꺼낸 얘기를 절대로 그냥 거둬들이지 않습니다. 반드시 선반에 얹어놨다가도 다시 또 꺼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점이 좀 걱정스러운데, 그보다도 이제 근데 그 문제도 그러니까 네.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총리회담까지 하잖았어요. 네. 그래서 14정상선언 연장선상에서 남북 간에 많은 사업을 합의를 했습니다. 네. 48개인가? 하여튼 40도 개인가? 이제 뭐 10년이 넘다 보니까 나도 개수가 조금 숫자가 좀 부재지는데,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, 그동안은 그냥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습관
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. 네. 이제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어려울 거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류 협력 사업을 다시 재활성화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의를 해놓고 그 시작하면 돼요. 다만 이번에 그 경제 문제는 의제화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가 먼저 못을 박았어요. 그게 지금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개성공단 금강산은 그렇지. 당분간 당분간 안 되는 거죠. 너무 좀 급하다.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벌크 캐시 말하자면 그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에 바로 저촉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닌 벌크 캐시가 아닌 것은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물건 보내는 건 그거는 괜찮거든. 예. 그거라도 좀 재개할 수 있으면은 점차적으로 그걸 디딤돌로 해서 나중에 금강산 관광 또는 개성공단 사업도 재개할 수 있게 되죠.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조합이 재개될 수 있겠는가?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예. 남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이제 그 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절차가 합의가 되고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도리 없이 유엔 대북 제재는 유보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. 서로 화해 조치는 해야 되니까. 그렇지. 그러면은 대북 그 아니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때문에 중단됐던 그 대형 경제 협력 사업 이것이 그때부터 이제 가동될 수가 있죠. 장관님 그 말씀 중에 아까 처음 우리가 꺼냈던 사건 유경식당 집단 탈북 그거는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사실인지는 뭐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탈북자 중에서는 우리 남한으로 오는지 모르고 왔다 공작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북한이 더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않나. 글쎄요, 뭐 되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거기 뭐 조장인지 그 지배인이 동남아 어디로 식당을 옮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죠. 동남아 식당 동남아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니까 그게 그야말로 북한식 용어로 한다면 조국의 방침인 줄 알았을 거예요. 북한 사람들은 밖에 나오면 평양을 조국이라고 부릅니다. 아 이게 조국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난 처음에 조국?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? 아니 그게 아니고 조국이 이제 그 밖에 나오면 그 사람들을 평양을 조국이라고 그래요. 네. 조국의 방침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따라 나섰을 거예요. 근데 뭐 갑자기 상해 공항으로 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 줄 몰랐는데 타고 보니까 이쪽으로 온 거죠. 왔다고 온 거지. 근데 그게 그야말로 뭐 속아서 왔건 어쨌건 일단 여기 와가지고 본인들이 여기서 그냥 계속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. 그게 이제 문제예요. 이게 뭐 속아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뭐 그건 뭐 그게 일부가 있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는 몰라요. 근데 좀 골치 아픈 문제긴 해요. 글쎄요, 골치 아픈 문제예요. 근데 그 저쪽은 그때 작년 7월달에 제가 그랬을 때 그걸 전부 돌려보내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. 그리고 12명의 가족들 내서가지고 막 울면서 불면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저쪽에서 물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하여튼 뭐 그건 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보세요? 우리는 그 이산가족 상봉을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인도주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도주의 사업에 우리한테는 네. 그리고 그 이산가족이 만났을 때 그 눈물바다가 되는 거 보면은 이거 할 수 있는 한 빨리 지금 이분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게 해주고 싶다.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뭐 용서숨 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사업이에요. 아 그렇습니까? 아니 남북한의 그 사는 형편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거든요. 예. 아니 북쪽에 있는 동생이 남쪽에 있는 언니나
저 오빠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그게 뭐예요? 저쪽에 우리 쪽은 남쪽에 온 사람들은 피부도 어쨌건 좋고 잘 먹고 뽀얗고. 잘 살아서 뽀얗고 윤택하지. 윤택하고 입성도 뭐 좋고 각양각색이고 멋있고. 멋있고. 입성은 좀 교체해 주세요. 다른 말로. 어? 입성은 왜? 의복으로. 의복. 의복. 옷차림 그런 거. 네, 옷차림. 근데 북쪽은 그 일적인 유니폼을 입고 나오잖아요. 예. 그게 그대로 놔두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나마 양복 입히고 그다음에 뭐 이 무단인지 몰라서 옷을 그 일종의 행사용 그 복장으로 만들어서 입혀요.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분장 줄줄이 달고 나오지. 근데 뭐 외모부터가 우선 차이가 나는데 그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속상하는 장면이에요. 그게 있죠. 또 하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우리는 행정이 전선화돼 가지고 저쪽에서 남쪽의 가족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명단이 넘어오면은 이름만 두드리고 가령 나이 비슷한 생년월일 정도만 비슷하게 두드리면 쭉 나옵니다. 그 사람이 도대체 월남에 해가지고 처음에 어디 대구 살다가 그 뒤에 나중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 서울에 있다가 지금은 분당에 살고 있게 주르륵 나오게 돼 있어요. 네.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지. 동사무소 연락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북쪽은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우선 첫째 접적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전현 지역이라고 하는데 남쪽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위험하다고 그래요. 전부 다 내륙 쪽으로 어떤 국경 쪽으로 조정 국경 쪽으로 이주시켰어요 강제로. 네. 성문조사 해가지고 그리고 고적제도를 없애버렸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주민등록증 제도만 있기 때문에 네. 우리는 지금도 그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이상한 내력이 쫙 나오잖아요. 다 나오죠. 네. 그쪽은 그 수작업으로 찾아야 돼. 아 그래요? 그래서 한때는 그랬어요. 그러면 우리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. 그러려면은 대형 컴퓨터, IBM 같은 거 이런 것을 줄 수 없냐는 얘기를 뭐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한 적도 있었는데,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자동화돼 있고 저기는 수작업, 그다음에 뭐 전화도 통신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 연결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지금 와서 스마트폰도 한 500만 대 아예 보급됐다는 그거는 평양 근처지. 평양 근처만. 지금 여기서 월남자들 가족은 그동안에 참 그쪽에서 감시받고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. 위험한 사람들 있죠. 위험한 사람은 불리가 남쪽에서는 또 월남자들이 또 생새우 살았는데. 네, 여기서도 그렇게 물론 여기서는 뭐 대접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방공으로 다 돌아선 다음에. 그러면은 그렇게 됐죠. 근데 월남 해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아요. 아니 월남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? 거기는 부모님이 월남이기 그러니까 여기 출생이기 때문에 뭐 월남이 아니고 월남 가족은 월남 가족이야 그래도. 그 월남 가족 2.0이지 월남 2.0 1.5도 아니고. 근데 북쪽에는 그러니까 행정 망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찾기 어렵고. 네.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. 네. 뭐 지금 만나가지고 무슨 뭐가 되겠느냐. 그리고 또 북쪽 당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본인이 희망해도 이건 내세우고 싶지 않다고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. 상태가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. 우리는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거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고 북한을 놓고지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하긴 우리 남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. 글쎄,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 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만큼 그런 정치적인 부담, 체제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돼요. 예. 제가요 장관님 사실 확인 좀 해주세요.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 평양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
개성공단에 가서 우리 작별 인사를 합시다.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요? 그것까지 내가 아 그래요? 나는 뭐 그러니까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평양 갔었는데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회담장 안에서 뭐 주고받은 얘기까지는 나는 예. 회담 배석자가 제가 아니기 어디서 때문에. 들었어요 제가. 아, 그래요?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개성공단에 가서 남쪽 노동자들은 월급 많이 받고 우리 북쪽 노동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 형편없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거기 가서 내가 작별 인사를 하냐. 혼자 내려가시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제 그랬을 수 있죠. 근데 북쪽 사람들이 그 잘못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건비 개념이에요. 예. 인건비라는 것은 사는데 필요한 만큼 돈을 주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북한은 우선 첫째 그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GDP 총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2,500만 명이 나눠 쓰고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서 이제 적어도 되는데 거기서는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이제 충분하다고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쪽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. 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100만 원 받아가지고도 충분히 필요한 생필품 사고 애들 학비도 낼 수 있었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갈 만큼 물건값이 또 올라가야 되고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상호 인건비와 그 물가들이 계속 서로 물고 물리면서 올라가는 바람에 옛날에 100만 원 받아가지고 충분히 살던 노동자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200만 원 받아도 부족한 상황이에요.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.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경수로 공사하던 금호집을 하는 데서 옛날에 심포입니다. 함경남도 심포. 심포에다가 이제 200만 킬로와트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서 기술자도 가 있었고 또 그때 서훈 원장이 가 있었지.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관리 책임자로 가 있었죠. 2년이나 살다 왔지. 네. 그래서 이제 북한 전문가가 된 거예요. 왜냐면 현지에서 2년을 살았다는 게 보통 보통이 아니지.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노동자들을 100불을 주기로 하고 고용을 했었어요. 100불. 예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불평이 시작된 거야. 남쪽에서 온 기술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노동자들이지 뭐 그들이 볼 때는 2,000불, 3,000불을 받는다고 한단 말이야. 근데 2,000불, 3,000불이라고 해봐야 200만 원, 300만 원입니다. 그러면 그 200만 원, 300만 원 받아가지고 남쪽에 있는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충분치 않은 사람이 많아요. 200만 원 2,000불 받아도. 네. 더구나 이제 일종의 위험수당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북한 지역에 가 있다는 게 뭐 오지수당, 벽지수당, 위험수당 다 주는 건데. 생명수당. 그렇지. 그런 것은 그런 개념이 없어. 그래가지고 이런 불평을 했어요. 아니 우리 근로자들이 남쪽 근로자에 비해서 일을 못하면 얼마나 못하길래 이렇게 20분일 30분의 일을 준단 말입니까? 300분은 내놓으시라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300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소위 노동의 질의 차이가 있다는 개념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기능공과 기술자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. 그 개념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도리 없이 300불 안 내놓으면 뭐 일 못하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바람에 그럼 돌렸다. 계약 기간 끝나면 바로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00불짜리 고려인들을 데려오겠다. 그 데려왔어요. 데려왔더니 그 다음에 이제 후회가 된 거야. 100불도 못 받게 된 거 아니야. 그 경험이 나중에 개성공단 임금 협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. 처음에 그 개성공단 때도 그때도 50불 줬잖아요. 아니 그래 처음에 300불 불렀어요 거기서. 네. 조명균 장관이 그때 교류문국장으로 임금 협상을 했던 사람입니다. 2002년에. 네. 처음에 300불 불렀다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. 그 사람들 터무니없는 사람들이다.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이 지금 300불짜리가 안 된단 말이야. 지금 그 남쪽에서 지금 그 개성공단에 진출을 해야 될 그 기업들은
인건비 100만 원, 150만 원이 그 감당이 어려워서 100불짜리 내지 100불짜리 미만 찾아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그다음에 베트남으로 캄보디아까지 나가는데 북한 노동자들한테 300불을 주라고 하면 여기 남쪽의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안 간다. 가서 그 얘기를 해라. 다음번 만났을 때. 그리고 중국하고 베트남이라든지 한 바퀴 돌고 와서 얘기하자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 협상할 때 다음 협상이지. 그때 처음에 65불 불렀어요. 예. 돌아보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70불짜리들이 많거든. 그리고 캄보디아, 베트남 가니까 65불도 많단 말이야. 아, 이래야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구나. 그래서 65불을 불러서 아, 이건 나쁘지 않다. 65불로 그러면 픽스하자 했더니 다음번 협상에서 다시 복권이 57불 50에서 시작합시다.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그 근로자들이 남쪽 근로자들에 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적게 받는데 내가 무슨 체면으로 가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겠냐는 얘기했다는 것은 뭐 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김정일 위원장한테까지는 소위 그 개성공단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또는 심포 그 금호지구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300달러 달라고 했다가 100불짜리 일감도 날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이 에피소드를 지금 보고를 못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, 예. 그거 플러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한 기업이 우리 북한 영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.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다.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 비평을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. 왜냐면 이제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기업들한테 그때 그때 정몽원 회장이 잘못된 게 2004년인가? 그쯤이에요. 2003년인가? 네. 특검할 때. 네. 송금 특검할 때 그랬죠. 그때 이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 이게 무슨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그 하이 테크놀로지. 네. 선진 기술 뭐 이런 거 좀 들어오라고 그 공단을 군사지역을 그 공단으로 내놨는데 아직은 뭐 무슨 철판 두드려가지고 냄비나 만들고 말이야. 이게 뭐는 짓이냐고. 여기 우리가 좀 이렇게 군사지역을 경제지역으로 내놓을 때는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지만 기술도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서 그야말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. 빨리 좀 고급 기술 좀 가지고 들어오라는 불평은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. 그건 개성공단에 갔을 때 제가 듣긴 했어요. 개성공단 갔을 때 거기 이제 그런 얘기들 막 하더라고요. 글쎄요. 네. 북한의 그 불만은 그거인데 지금 그 한미 간에는 경제적으로 ERA, Enemy Regulation Act라는 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성국인 적성국에다가 물자를 주거나 기술을 줄 때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은 줘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기술이 10%만 들어가 있는 기계도 그걸 북한 쪽에 반출하려면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뭐 평양에 있는 그 공장에 가지고 가려면 일일이 미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법 사는데 그 명분이 하나 있더라고요.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은 뭐 그렇게 명령할 수 있다.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거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미국 속에 오려면 그런 것도 다 풀어야 되지만 하여튼 개성공단 내놓고 그 불평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북쪽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임금을 이용해서 저임금이 바로 자기네들의 경쟁력이고 그걸 가지고 남쪽의 기업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결국은 일종의 박리담에 뭐 그게 남는 장사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출을 해야만 돈을 버는가도 배우고 마치 70년대 마산에 그 바닷가에다 수출 가요공단 만들어 놓고 일본 기업 유치해서 일본 기업들이 우리 그 농촌 처녀들을 이제 그때는 근로자로 고용해가지고 주는 인건비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었어요.
그나 그 어깨너머는 기술 배웠거든. 그 수출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. 그렇게 해서 일으킨 우리가 그렇게 경제를 일으켰는데 사실 금강산 아니 개성공단은 우리가 그렇게 마산 수출 자유공단 같이 일본의 기업을 유치해서 외화를 벌고 동시에 수출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 학습장으로 만들어준 겁니다. 네. 어? 그러면은 거기서 임금 가지고 불평하지 말아야지. 저임금이 경쟁력이에요. 제가 북한한테 불만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할게요, 제가 하여튼. 아 그렇게 좀 해주세요. 네. 자, 그럼 이제 그러면 이산가족, 뭐 개성공단 다 얘기했는데 그 밖에 사회, 문화, 체육, 교류 이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아요? 할 수 있죠. 돈 안 들어가면. 그러니까요. 네. 뭐 경평 축구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. 할 수도 있죠. 네.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고 정말 1시간 더 얘기를 해야 돼요. 좀 쉬었다. 2부 북미 수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예상되는지 그것은 2부에서 다시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석학석학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좀 그 감금해놓고 완전히 착취를 하는구나. 네. 1부 마치겠습니다.